저번에 첫 번째 강의 하고 나서 선생님도 참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두 번째 강의입니다. 반드시 저번에 배웠었던 학습했었던 내용들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꼭 그렇게 공부 학습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늘 강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6번부터 12번까지 강의를 할 거고요. 좀 내용은 많지만 좀 수리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좀 많아요. 좀 단순하게 말하면 계산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한 경제 한마당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바로 6번부터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항을 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2012년 국내 총생산의 변화로 옳은 것은, 그래서 아주 짧은 지문이 나와 있어요. 뭐 아주 간단한 문항이고요. 다 저번 시간 첫 번째 강의 때 수업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자, 우선 보면 A국은 2012년 말 해외에서 오렌지 1억 원어치를 수입하여 모두 소비하였고 기계설비 2억 원어치를 수입하여 모두 설비 투자에 이용하였다. 요 내용인데 우리가 저번에 첫 번째 강의 때 하나 학습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은 GDP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GDP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즉 바로 뭐냐면 민간 소비,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모두 다 합산했을 때 GDP의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지문을 바로 보면 여기에 해외에서 오렌지 1억 원어치를 수입하여 모두 소비하였고, 자, 오렌지 1억 원어치를 수입했다는 건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량 얼마냐면 마이너스 1억 원어치예요. 자, 근데 문제는 모두 국내에서 다시 소비했단 말이에요. 즉 소비가 1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지문을 보면 기계설비 2억 원어치를 수입하여 모두 설비 투자에 이용하였다. 자, 역시 수입은 마이너스 2억 원이에요. 근데 설비 투자에 이용했으니까 투자 지출 2억으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계산을 하면 자, 모두 다 없어지는 거죠. 즉 결론은 바로 뭐냐면 변하지 않았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보면 1번에 변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GDP의 값이 되는 거예요. 7번 문항을 보면 다음 자료에서 배 개당 가격은 해서 7번은 그 어느 문항보다도 아주 높은 수리적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이고, 이 문항은 결국 뭘 물어보는 거냐면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관련된 문항이에요. 즉 내가 용돈을 얼마를 받았을 때 이 용돈에 맞게끔 나는 얼마가 가격이 되고 몇 개를 구입해야 되는가, 그걸 물어보는 문항인데, 자, 읽어보면 연재는 용돈을 모두 사용하여, 자, 모두 사용하는 거예요. 감과 배를 소비한다. 자, 예전에는 감 39개와 배 12개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현재 연재 용돈이 2배로 늘어나 감 48개와 배 34개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감의 개당 가격은 900원이다. 자, 여기서 모르는 건 두 개예요. 뭘 모르냐면 우선 감이 아니라 배의 개당 가격을 몰라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배의 개당 가격을 X로 놓고 이거를 X로 변환하고, 그 다음 또 모르는 게 뭐냐면 연재의 용돈을 몰라요. 그래서 용돈을 Y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연재는 용돈이 올라가기 전에, 즉 이러한 Y를 갖고 모두 다 감과 배를 소비하는 거예요. 감은 몇 개 소비하냐면 39개 소비하고 여기에 감의 가격이 900원이에요. 여기다가 또 연재는 배 12개도 소비해요. 근데 배의 가격은 몰라요.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보면 현재 연재의 용돈이 2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연재의 용돈은 Y였으니까 이 Y가 되겠죠. 이 Y가 되고 감 48개, 즉 이제 용돈이 늘어서 감을 더 많이 사는데 역시 가격은 900원이에요. 가격 변동이 없으니까. 그 다음 배 34개, 즉 34개를 구입하면 역시 가격은 모르니까 X가 되는 거예요. 요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되는 거예요.
연립하면 y는 39 곱하기 900 더하기 12x. 그 다음 2y는 48 곱하기 900 더하기 34x. 요 두 개를 연립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를 다 계산하면 x는 얼마가 나오냐면 직접 해보세요. 2,7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즉 x는 뭐였어요? 배 개당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배 개당 가격은 2,700원이다. 그래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건 바로 배 개당 가격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에 2,700원이 정답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번 문항, 수리적 능력을 요구하는 7번 문항을 바로 풀어봤고 다음 문항 8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8번 문항은 다음 자료에 가라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그래서 8번 문항에 대한 지문은 이건데 뭐 크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에요. 다만 여기 지문에서 하나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바로 뭐냐면 시중에서의 이자율과 실제로 내가 받게 내가 느끼는 내가 체감하는 이자율은 다르다는 거예요. 시중에서 현재 책정되고 있는 이자율을 뭐라고 하냐면 자, 명목 이자율이라고 해요. 자, 이러한 명목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실제로 내가 받고 있는 이자율, 실제로 내가 느끼는 이자율, 실질 이자율에 자, 뭐에 영향을 받냐면 반드시 명목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을 반드시 더해야 돼요. 자, 더하면 되는데 즉 명목 이자율이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율인데 자, 지금 이 지문을 잘 보면 이 문항을 이 공식을 여기다 적용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명목 이자율이 일정한 상태예요. 자, 얘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뭐가 높아졌어요?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 얘는 일정하고 얘는 변하지 않았는데 얘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선 상승하면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 보면 돼요. 실질 이자율이 감소했다는 것 자체는 바로 뭐냐면 내가 현재 실제적으로 받는 이자 소득, 이자의 비율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즉 실질적인 이자 소득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감소하는 거예요. 즉 여기 보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이자 소득의 실질 가치는 감소한다가 되는 거겠고 그 다음 실질적인 이자 소득의 가치가 내려갔으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소비자들한테는 절대로 이 실질 이자율을 낮춘 금융기관의 상품을 더 이상 믿지 못한다는 거죠. 즉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실질적인 이자 소득의 가치가 감소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금융자산의 보유 비율을 어떻게 해요?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은 어떻게든 이자 소득을 받고 살았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자 소득이 줄어든 거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금융자산 대신에 땅이나 즉 부동산이나 금과 같은 이러한 실물자산의 보유 비율을 어떻게 하냐면 높이는 거예요. 즉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사람들은 금융자산보다는 실물자산의 보유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자 이제 내가 실물자산을 사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기관의 실질 이자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러한 실물자산을 구입하는 게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러한 실물자산 구입이나 저 실질 이자율 하락과 연관돼서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하냐면 부채 비율, 즉 돈을 빌리는 비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높아진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보유 비율을 높이고 부채 비율을 어떻게 하냐면 높이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래서 가는 감소, 나는 금융자산, 다는 실물자산, 라는 높이려는 해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번 문항 요 공식만 좀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이에요. 자, 그럼 9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자료에서 밑줄친 현상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자, 밑줄친 현상은 여기 재정절벽 보시고, 자, 미국에서 나타나게 될 경제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이러한 밑줄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영향력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 건데, 지문 한번 이렇게 쭉 보면 뭐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부분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세율의 인상과 그 다음 연방정부 재정 지출의 급격한 감축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내용, 소득세율의 인상과 연방정부 재정 지출의 급격한 감축으로 인해서 이러한 재정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재정절벽 현상이란 그동안 실시되던 세금 감면 정책, 그동안은 소득세율을 인하시켰다는 거죠. 즉, 세금 감면 정책의 종료와 그 다음 정부 재정 지출, 그동안 많이 풀었다는 거죠. 확장 정책을 썼다는 거죠. 정부 재정 지출의 급격한 감축으로 경기를 위축시키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소득세율을 인상시키고 정부 재정 지출을 급격하게 감축시키면 경기가 위축된다. 그러면 어떻게 위축되느냐? 그 내용을 물어보는 문항이 바로 9번 문항이에요. 그래서 9번 문항을 하나씩 분석을 먼저 해보면, 우선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소득계층의 소득세율을 인상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자, 보통 소득계층은 1분위부터 5분위 내지는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있는데, 모든 소득계층에게 소득세율을 인상시켰기 때문에 어떤 가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가구가 다 이 소득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통 가구당 평균적인 세율이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 가구당 평균적인 세율이 인상이 됐다는 건 내가 벌어오는 소득에서 세율이 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처분해서 쓸 수 있는 처분 가능 소득은 감소하는 거고, 처분 가능 소득이 감소한다는 건 내가 그만큼 소득에서 소비할 수 있는 비용이 많이 준다는 거죠. 즉 바로 민간의 소비가 크게 위축 내지는 감소할 수 있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경기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연방 정부 재정 지출, 즉 바로 뭐냐면 정부의 재정 지출이 급격하게 감소가 된다는 건, 감축이 된다는 건 아무래도 그동안 시중에다가 풀었던 확장 정책에 비해서는 이제 재정을 지출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총 공급보다는 총 수요를 크게 감소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총 수요가 감소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물가는 총수요 총공급 이론에 따라서 물가는 하락하고, 그 다음 실질 GDP의 양은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하락하면서 GDP가 감소했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면서 GDP가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고용은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죠. 이 말은 결국 실업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도식에 의해서 물가가 하락하고 GDP가 감소했다는 건 역시 경기가 위축된다는 거예요. 결국
재정절벽 현상이 나타나면 경기를 위축시키고 이렇게 이러한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기에다 대입해 보면 1번 민간 소비가 증가한다. 민간 소비는 여기 나와 있죠. 민간 소비는 감소한다. 자, 그다음 2번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그다음 3번 가구당 세율이 평균적으로 하락한다. 가구당 세율은 평균적으로 인상되고, 그다음 4번 고용이 증가하고가 아니라 고용은 감소하니까 1번, 2번, 3번, 4번은 다 틀렸죠. 5번 총 공급보다 총수요 측면의 충격이 더 강하다. 여기 나왔죠. 총수요 측면의 충격이 더 강해서 총수요가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지만 이러한 재정절벽이라는 용어를 좀 여러분이 미리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문항을 풀어내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자, 10번과 11번 문항은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인데, 자, 이 지문 자체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자,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일을 할 경우에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협동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바로 뭐냐면 분업과 협업의 차이점을, 협업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문제예요. 즉 누가 더, 뭐가 더 낫는지, 분업이 낫냐, 협업이 낫냐. 그래서 자, 요걸 푸는 문항이구나 라는 걸 먼저 알아보고 이걸 분석을 해보면, 자, 우선 지문을 보세요. 연하와 연재는 자매지간이에요. 어느 날 부모님은 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죠. 세탁 12통과 쓰레기 24묶음을 치우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단 거예요. 일을 마칠 때까지는 아무도 놀지 마 라고 말을 한 거고, 연하와 연재는 최대한 빨리 일을 마치고 놀고 싶어 해요. 그러려면 일을 마쳐야겠죠. 놀려면. 이 연하와 연재는 10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이 표와 같아요. 10분당 할 수 있는 거요. 단 두 사람은, 자, 조건이 있어요. 일을 같이 시작해서 두 가지 일을 모두 마쳐야만 놀 수 있어요. 항상 일을 같이 시작해요. 자, 이러한 예외 조건을 따지면 돼요. 자, 그러면 10번 문항을 보면, 자, 10번을 보면 부모님이 자매를 다지기 위해, 여기를 보면 항상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함께 하도록 하였을 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항상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고 같은 일을 같이 해야 돼요. 즉 같은 일을 같이 한다는 말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는 아, 얘네는 항상 같은 일을 함께 해야 되는구나. 즉 분업이 아니라 협업을 하고 있구나 라는 내용을 먼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마치고 협업을 할 때 두 사람이 놀 수 있을 때까지 걸리는 최단 시간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자, 그러면 항상 일을 같이 해야 돼요. 자, 연하는 10분 동안 세탁 2통을 처리할 수 있고 연재도 2통을 처리해요. 그러면 10분 동안 이 둘이 같이 협동해서 일을 한다면, 협업할 경우에는 10분 동안 연하와 연재는 세탁을 총 4통을 처리할 수 있어요. 10분 동안. 그 다음 또 10분 동안 또 이 연하와 연재는 쓰레기를 총 8통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같은 일을 함께 해야 되니까 10분 동안 쓰레기를 총 8묶음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한데 부모님이 일을 시켰어요. 자, 몇 개예요? 세탁 12개랑 12통이랑 그 다음 쓰레기 24묶음을 시킨 거예요. 자, 연하와 연재가 협업을 하면 10분 동안 세탁 4통까지 처리가 가능해요. 12통을 처리하려면 총 30분이 걸리겠죠. 자, 그 다음 쓰레기 8묶음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24묶음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총 역시 30분이 걸려요. 그러면 도합 총 몇 분이 걸려요? 6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업을 할 경우에는 60분이 소요된다라는 게 바로 정답이에요.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에 60분이 되는 거예요. 10번 문항에. 그래서 60분이 걸리고, 자, 바로 연결되어 있는 문항이에요. 11번 문항을 한번 볼게요. 11번 문항을 보면, 자, 다 같아요. 아까랑. 근데 여기서는 11번 문항에선 조건이 바뀐 거예요. 뭐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연하와 연제는 아까처럼 세탁 하나만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연하가 세탁하고 연제는 쓰레기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분업도 가능하다. 같이 하는 게 안 되면 나눠서 일을 해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최단 시간, 가장 빨리 끝나는 시간을 찾으라는 문항이에요. 그럼 분업했을 때는 몇 분이 걸리냐? 이거를 알아보는 건데, 자, 당연히 분업을 하려면 연하와 연제 둘 다 일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은 잘하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우선 제일 먼저 이 분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 찾아야 되냐면 무조건 어떤 분야, 특정 두 가지 분야 중에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해야 돼요.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한 분야만을 잘하는 것을 특화시킨 다음에 일을 나눠서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비교 우위 분야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당연히 기회비용이 항상 낮은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즉, 기회비용이 낮은 분야에 비교 우위가 있고 이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를 분업을 통해서 일을 빠르게 처리를 하는 방식이 바로 분업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당연히 첫 번째 기회비용을 먼저 찾아야겠죠. 즉, 연하와 연제의 세탁과 쓰레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우리가 우선 한번 먼저 계산을 먼저 한번 해보면 연하는 세탁 2통을 처리할 때 포기되는 양, 쓰레기 처리 포기되는 양이 6개예요. 그러면 한 통 처리에 대한 기회비용은 3묶음이 되겠고, 그 다음 연제는 한 통 처리에 대해서 쓰레기 묶음은 한 통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그럼 기회비용이 낮은 건, 세탁 처리에 대한 기회비용이 낮은 건 바로 연제죠. 한 통만 포기하니까. 즉, 연제는 세탁에 비교 우위가 있고 연하는 쓰레기 처리에 비교 우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연하는 쓰레기 처리에 비교 우위가 있고 그 다음 연제는 세탁 처리에 비교 우위가 있다라는 걸 먼저 이렇게 찾아내고 이제 부모님이 시키신 일은 바로 뭐냐면 세탁 12통과 쓰레기 24묶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면 돼요. 최대한 시간을.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연하는 뭐에 비교 우위가 있냐면 쓰레기 처리에 비교 우위가 있어요. 자, 쓰레기를 처리할 때 10분 동안 얼마나 처리하냐면 6묶음을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 연제는 10분 동안 세탁 2통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쓰레기 24묶음은 쓰레기는 누가 처리해요? 연하가 처리하고, 자, 그 다음 세탁은 연제가 처리하겠죠. 그러면 연하는 10분 동안 6묶음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쓰레기 24묶음은 총 몇 분이 걸리냐면 40분 동안 처리하면 돼요. 40분 동안 처리하는 거고, 40분 동안 연제가 노는 건 아니잖아요. 연제는 12통을 처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연제는 10분 동안 2통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8통까지 처리가 가능해요. 자, 40분 동안 연제 8통 처리하고 있고 연하는 쓰레기를 24묶음을 다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건 몇 개예요? 남은 건 세탁 4통이에요. 이 세탁 4통은 누가 일하냐면 이제 일이 끝난 연하가 일로 와서 일하고, 연제도 이걸 같이 하면 자, 연하 2통, 연제 2통, 즉 몇 분 걸려요? 10분 동안 4통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총 걸리는 시간은 40분과 10분을 합한 총 뭐냐면 50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즉 최단 시간은 총 50분이 걸린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에 50분이 되는 거예요. 이 문항을 출제한 취지는 분업과 협업의 효율성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분업과 협업 중에 분업이 더 효율적이구나, 비교 우위를 선택해서 분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구나 라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자, 12번 문항을 보면 다음 자료로부터 자산과 부채의 변화를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우선 이 문항 지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둬야 될 건 자산이라는 용어와 부채라는 용어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놔야 돼요. 자, 자산이란 바로 뭐냐면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자산이라고 하고, 부채란 뭐 대출 등에 의해 빚어진 현재의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즉 빚이라는 거예요. 빚이라는 건데, 자, 자산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돈, 뭐 내지는 부동산,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들을 말하는 거고, 부채란 내가 현재 지고 있는 빚을 말하는구나 라는 걸 좀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푸는 게 가능해요. 자, 바로 뭐냐면, 자, 첫 번째 승기를 볼게요. 자, 승기는 자, 통장에서 10만 원을 인출하였다. 자, 통장 바로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금융자산에 해당돼요. 자, 근데 금융자산에서 10만 원을 뺐잖아요. 10만 원을 뺐으니까 당연히 금융자산은 어떻게 돼요? 금융자산은 감소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10만 원을 뽑았잖아요, 돈을. 즉 내가 갖고 있는 현금자산, 즉 현금자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자산의 변동이 있어 없어요? 총자산의 변동. 즉 총자산의 변동은 금융자산은 감소했고 현금자산은 증가했으니까 아무튼 내 돈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자산은 변동하지 않아요. 자, 이걸 첫 번째로 알아두고, 자, 두 번째. 자, 준기는 친구에게 1만 원을 빌렸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준기를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준기는 친구에게 1만 원을 빌렸으니까, 만 원을 빌렸으니까 준기 입장에서는 빚을 진 거죠, 현재. 그러니까 부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부채는 증가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부채만 증가한 게 아니라 돈을 갖고 와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역시 늘어난 거예요. 즉 현금 자산의 규모 또한 증가한 거예요. 여기가 조금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를 볼게요. 자, 서영 부모님이에요. 서영 부모님은 재산세를 20만 원 납부했어요. 자, 그 말은 재산세 20만 원을 냈잖아요. 재산세 20만 원을 냈으니까 바로 뭐냐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현금 자산에서 20만 원을 납부했으니까 바로 뭐냐면 자산이 감소한 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바로 분석하면 돼요. 자, 보기를 보면, 자, 1번 승기의 자산은 증가했다. 승기, 자산, 변동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2번 승기의 부채는 변화하지 않았다. 자, 부채 변화하지 않았죠. 자, 그 다음 3번 준기의 자산은 증가했다. 준기의 자산 증가했고 그 다음 준기의 부채도 증가했고 서영 부모님의 자산은 감소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역시 12번 문항은 매우 간단한 문항이에요. 그래서 오늘 6번부터 총 12번까지 총 7문항을 우리가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항들에서 뭐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문항은 10번과 11번 분업과 협업에 대한 그 문항이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문항이고, 나머지 문항들은 수리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는 이 국민경제 시스템을 차지하는 문항도 있었는데, 이러한 문항들을 항상 이야기하지만 왜 암기보다는 암기하는 방식이 아닌 절대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이러한 적용 능력이 길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웠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잘 복습하고, 그 다음 내용은 이제 13번부터 17번까지 총 3강에선 5문항을 풀어볼 거예요. 자, 그때까지 기다리며 자,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